근데 이 세대가 숫자에 굉장히 열광적인 바탕에는 뭐냐면 계층 상승 효과가 깔려 있습니다. 아주 높아요. 지금의 5060 세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젊은 친구들이 돈. 여러분 자녀 세대를 고급스럽게 키우셨잖아요. 저는 그 21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자 뭐 트렌드 전문가로 외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집에서는 생활바보라고 불리는 윤덕환이라고 합니다. 그 리서치 회사인데 업계 바깥에 계신 분들은 조사하면 여론조사를 많이 떠올리시니까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치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정치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인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리서치 회사는 돈을 여론조사로 벌지는 않아요. 그걸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게 돈이 직접적으로 되진 않고 돈은 사실은 기업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보고서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소비자를 위한 뭔가 아이디어나 이제 욕구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로 돈을 벌어서 돈을 법니다, 주로.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는 마케팅 조사하고 여론조사 이렇게 나누면 마케팅 조사가 전체 매출의 한 8, 공공조사나 여론조사가 2였는데 이게 조금 추세가 바뀌고 있죠. 한 7대 3 또는 6대 4 공공조사 비중이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많은 조사 회사는 마케팅 조사로 돈을 법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서의 그 응답률이 이슈가 있어가지고 요새는 글로벌리 패널한테 나한테 조사해도 됩니다라고 등록한 패널한테 연락을 취해요.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 보내거나 그게 이제 안전하기도 하고 내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한 상태니까 정보 보호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고 다만 그 패널이 신뢰성이 얼마나 담보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또는 조사 결과에 오염이 안 되게 관리하는 게 조사회사마다 이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14번째 책입니다. 트렌드 책이. 2009년도부터 작업을 해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출간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한 13년째 계속 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렌드 책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 책의 결과는 대중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중 소비자들의 평균적 생각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게 상품으로 따지면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에요. 예를 들면은 기업에서 삼성이나 뭐 LG 이런 데서는 1000명 조사를 기준으로 한 뭐 1,500만 원, 2,000만 원 이상 가는데 그러면 그걸 내고 조사를 해갖고 그 결과를 사는데 문제는 대중 여론조사 결과를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그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인기리에 방영했던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자영업 하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대중소비자의 입맛이라든지 눈높이를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가서 그런 얘기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망하는 가게의 공통적인 게 내가 보기엔 맛있는데 내가 보기엔 가격이 합리적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걸 깨주잖아요. 백종원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나 정보 용도로 기획이 됐는데 그렇게 고가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대중소비자의 테이스트를 알 수가 없으니 정기적으로 이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목적하에 저희들 대표님부터 해서 이제 기획이 됐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MZ세대라 그러면 세대 구분의 그 기준이 동네마다 좀 달라요. 이게 사실 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세대 구분의 사실 기원을 잘 따라오면 마케팅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어떤 타겟군을 잘 정해가지고 팔려고. 근데 어쨌든 MZ세대라고 직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2030 세대를 MZ세대와 그냥 등치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렇게 일단 본다 그러면 MZ세대의 관심은 원래는 청년 세대가 소비의 중심 세대죠. 취향도 굉장히 빠르고 유행을 선도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세대가 사회에 등장하게 된 소비의 주축세가 된 20대부터 뭔가 자기의 선호나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던 3, 4년 전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MZ세대의 소비 패턴에 대한 정보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취향이 좋다더라.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더라. 이런 쪽에 정보가 많았다가 약간 주춤했거든요. 2019년 이후에.
했는데 2021년도에 MZ세대가 갑자기 다시 등장했죠. 그 핵심적인 이유의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있습니다. 85년생이고 한 번도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된 적이 없는, 이렇게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제를 통해 가지고 뭔가 선출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대 야당에 굉장히 전통이 있는 당 대표가 되어버렸죠. 거기에 주축 세대가 MZ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정치 세력화가 됐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을 보내줘가지고 저희도 당황했어요. 원래 세대론을 다룬 책이 저희가 썼던 게 2년 전에 출간을 한 책이 있는데 그 강의를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올해 2021년 6월 이후에 세대가 궁금해진 거죠. 그 궁금증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대가 정치 세력화 됐을 때 이 세대를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인 세력들이 정부 여당이나 정부나 아니면 야당이나 어떤 선거에 참여한 사람도 2030 세대의 멘탈리티를 반영한 정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년에 큰 선거가 2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적으로 이 세대의 태도나 욕구를 반영한 정책들이 들어가게 되면 제도가 바뀌고 그래서 사회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MZ세대를 이해해야 되는 이슈가 본물이 터졌죠. 물론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MZ세대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기성세대가, 특히 5060 세대가 깜짝 놀랐죠. 10년 전쯤이면 40대인데 40대의 정치적인 관심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수 때문에 2030 세대는 전통적으로 지금의 2030 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년대 중반 이후생부터 이제 90년대생들은 지금의 40대 한 중후반 또는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보다 훨씬 인원수가 반 이하예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선거 시즌이 되면 덜 중요했죠. 네, 덜 중요했는데 지금의 40대 중반 이상이라든지 50대 초반 이 세대는 원래부터 머릿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아마 최근에 5년 사이에 청년 세대가 정치에서 덜 중요했던 첫 시대일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율도 낮은 데다가 투표자 수도 작으니까 이 세대가 취향이 개인적이네 하고 말아버렸는데 이게 갑자기 2021년도에 뜬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세력화를 했을 때 기성의 정치권에서 이제 기득권이었던 이 5060 세대와 의사결정과 다른 구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누가 봐도 6월 달에 있었던 그 지금의 국민의힘 당의 당대표를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 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 프레임이 다 깨져버렸죠. 전문가들의 예상을 다 벗어났는데 이거는 2030 세대의 니즈를 잘못 읽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굉장히 많죠. 이게 약간 족보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만 유행했던 전염병이 있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메르스. 물론 그 방역을 실패해가지고 백서도 있고 그 찾아보면 재밌어요. 공짜로 다 내려받을 수 있는데 그거 보시면 무슨 소설 같아요. 몇 월 며칠 누가 입국했고 했다. 그래서 이제 문장도 짧게 잘 썼는데 2015년에 메르스라고 하는 뼈 아픈 그 실책, 방역 실패로 뭐 2020년도에 다 준비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종료 선언이 언제 났냐면 2015년 12월 23일 날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싹 왔어요. 종료한다고. 2016년부터는 완전 봄바람처럼 이제 산후들로 안심하고 막 나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016년과 17년에는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사는데 뭐. 근데 그게 뭐랑 관계있냐면 그 전에 라떼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 4,000원, 4,500원 하는 라떼를 매일 먹는 거를 조금씩 아끼면 한 20년 후면은 몇 억 줄 수 있어. 이런 거죠. 라떼 효과. 근데 저희가 그때 조사를 해봤더니 라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원, 4,500원 아껴봐야 미래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 보면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미래 가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희생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의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는 게 낫다라는 태도가 딱 형성됐죠. 이게 이제 욜로의 대유행으로 몇 년 동안 이어졌는데 똑같은 문항을 코로나 2년 차인 올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문항이 20% 이상 폭락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감정적 만족 추구를 위해서 지금 현재 막 나가고
받거나 돈과 어떤 그 시간 같은 것들을 거기에 쓰진 않아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 현재 시간을 축적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생된 것들이 뭐냐면 작년부터 이어지는 투자 열풍. 그 대상이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간에 뭔가 투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견고한 태도가 2년 동안 형성됐죠. 그 작년과 올해 동학개미로 이제 상징되는 사건들도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특히 2030은 뭘 또 투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상품으로 생각하거든요. 일상을 그렇게 막 내 뇌피셜대로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일상을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러닝부터 해가지고 이게 시장이 갑자기 컸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엄청 잘 됩니다. 아침에 뭐 기상하고 잠자는 시간을 체크해 주는 뿐만 아니라 공부해야 될 시간, 연락해야 될 시간, 뭐 놀 시간까지 이걸 다 체크하는 것들이 중요해졌고,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계속 그걸 축적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욜로의 종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보면 뭐 주식회사를 만든 그 세대 수부터 해가지고 다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2030 세대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기성세대 어떤 뭐 이제 지금은 물러나신 전 금융위원장께서는 뭐 가상화폐 투자 이런 거 놓고 막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 얘들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2030 세대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또는 코인 투자라고 하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측이 좀 안 되는 시장으로도 알고 있고, 다만 공부 차원에서 소액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세대가 아니 내가 투자하면 조금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요한 판단 근거가 뭐냐면 학습 능력이에요. 공부를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특징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세대가 이 가상화폐나 뭐 이런 식의 투자에 굉장히 열광적인 바탕에는 뭐냐면 계층 상승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의 5060 세대가 청년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층 상승 욕구가 아주 높아요. 중산층도 아니고 아주 상류층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의 5060 세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젊은 친구들이 돈 한다고. 근데 그 돈 문제에 집착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의 2030 세대는 지금의 5060 세대가 생각하던 문화적 취향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화적 취향이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5060 세대가 청년 시대 때는 다 가난했으니까 주변이 이 최저 생계비만 벌면 되지, 아니면 최선의 뭐 반지 한 방이라도 집만 있으면 되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사 내 소나기에 한 7,000원, 8,000원 밖에 없다. 그러면 5060 세대는 제대로 된 밥을 먹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2030은 기본적으로 스타벅스를 깔고 가야 돼요. 나머지 금액으로 삼각김밥을 먹냐, 그냥 김밥을 먹냐,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이게 문화적 취향은 비가역적인 거라 한 번 형성되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5060 세대가 이걸 보시면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 세대를 고급스럽게 키우셨잖아요. 귀하게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2030 세대가 문화적 취향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의 청년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의 청년 세대를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문화적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집에 대한 소유 욕망이 높은 거예요. 문화적 취향의 극단에 뭐가 있냐면 공간에 대한 취향 욕구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새 집 원하는 거고. 그렇게 문화 코드를 이해하셔야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높은 투자 열기 또는 낮은 월급에 대한 만족도,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2030 세대의 멘탈리티를 이해하지 못하죠. 더 문제는 정책 당국자들이 1인 가구의 청년 세대가 많으니까 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작으니까 고시원식으로 방을 많이 만들어서 줘야 돼. 이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적 취향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에 대한 만족도 대단히 낮은 거는 그게 그분들의 문화적 취향에는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월급이 실제로 낮냐? 최저 생계비는 2배 이상이에요. 평균 월급이. 다 그렇게 받는 데는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럼 회사 생활을 왜 이렇게 빨리 접느냐? 이건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이제 그 정부에서 나온 정부 기관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 일자리가 자꾸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빨리 그만둬요. 일자리는 작은데 더 빨리 그만두고 그게 이제 중심 세대가 MZ 세대라고 하는 2030 세대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건데 그럼 이유가 뭐냐? 문화적 취향이 높은 거서 월급의 만족도를 못 한다고 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5060 세대가 생각한 사실은 자신의 양육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야, 네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봐. 내가 해줄게. 이렇게 자녀 세대를 키워왔어요. 2030 세대가 대부분 그렇게 커왔는데 그래서 2030 세대의 조직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조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최적화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조직생활하고 자꾸 축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책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노동에 취약해요. 감정노동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회사가 원하는 감정이나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회의해보면 우리 부장님의 그 약간 느낌 상태, 아, 오늘 이 얘기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게 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 오늘 이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상태 안 좋아. 이게 안 들어가겠어. 파악해야 되는 이런 감정 상태가 있어요. 이거를 잘 못 맞춥니다. 맞추는 거 힘들어하고. 특히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세대가 30대예요. 실무가 가장 많은데 30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20대는 선배 세대 눈치만 보면 되잖아요. 30대는 후배 눈치도 봐야 돼요. 이게 다른 게 40대 이상은 후배가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부사수가 오면 좋아합니다. 아우, 내가 가르쳐 줄 게 많아. 이러면서 이제 좋아합니다. 그런데 30대나 20대는 후배를 붙여주잖아요. 힘들어해요. 아, 이거 언제 이걸 가르치지? 나 혼자 해도 잘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쫙 갈려요. 30대하고 40대부터. 이 감정노동이나 인간관계의 취약한 특성 때문에 사실은 빨리 엑시트하죠.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히법이 통과됐지만 이것이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의견이 높은 게 사실 그것 때문이고 실제 통계로만 봐도 직장 내 괴롭힘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뭔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통계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젊은 분들이.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의 재택근무 만족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2030 세대가. 근데 이건 딜레마인 게 특히 2020년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회사를 가도 소통량이 확 없고 여기가 내 회사인가? 낯설어요. 그건 2020년에 대학을 들어갔거나 고등학교 입학했거나 중학교 입학했거나 초등학교 입학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게 아주 심각한 블랙홀을 만들어내고 있죠. 인간관계. 이 양날의 칼인데 이거를 기존의 조직이나 사회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이 문제가 공적인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